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을 강의하는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이해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개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 예측형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비교, 네 번째는 애자일 방법론의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개념을 이해하고 예측형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개념을 이해하고 차이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자일 방법론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개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트는 고유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한시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특징은 고유성, 한시성, 불확실성, 점진적 상세와 변화를 추진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는 단계를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 구분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큰 틀입니다. PM복에서는 5개의 프로세스의 그룹인 착수, 계획, 실행, 모니터링 앤 컨트롤, 그리고 종료 단계, 이와 같이 5단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10개 지식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관리, 이해관계자, 총 9개이며 이를 모두 통할하는 통합까지 전체적으로 10개의 지식 영역을 중요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지식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착수와 종료 단계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시작과 동시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요, 플래닝을 하고,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에 대해서 감시 및 통제를 수행하게 되고요.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성과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실행을 하는, 이렇게 재실행을 하는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가 미흡하면 계획을 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행과 감시 통제는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요. 많은 피드백을 수행하면서 실행과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감시와 통제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돼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감시 및 통제하는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산출물이 작성된 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인도물, 즉 산출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산출물에 대한 이해관계자, 프로젝트와 관계된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 즉 고객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겠죠. 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프로젝트는 종료하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되는 그 시기는 인도물에 대한 산출물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확인, 검증이 이루어지면 프로젝트는 종료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일련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퀀설하게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두 가지 관점들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성격이나 인도물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IT 프로세스에서는 IT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인도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분석 단계에서는요,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파악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후속 단계에서 어떻게 실시를 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인도물의 인수 기준의 어떤 기준으로 인도를 해야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지에 대한 인도물에 대한 인수 기준을 정의하게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요, 제품과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이것은 IT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는 건축 프로세스라고 해도 집의 모양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는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뼈대는 어떻게 세울지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는데요. IT 프로세스에서는 코딩에 대한 전체적인 논리적인 설계와 그다음에 화면은 어떻게 보일지 화면에 대한 UI 설계 기타 등등 이렇게 코딩 및 구현을 하기 전에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지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설계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은 구현 단계이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코딩하고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요, 개발 단계에서 구현한 프로그래밍이 분석 단계에서 정의한 요구사항대로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 및 검증, 그다음에 검수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인도 단계에서는 제시된 산출물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인도 기준에 따라서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을 검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을 제출합니다. 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인도하는 단계를 다른 말로 릴리즈라고 하고요. 컷오버
라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런칭한다는 말도 출시한다는 말로 인도한다는 거와 유사한 용어로 IT 프로젝트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프로젝트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즉, 1개 이상의 인도물이 완성되면 단계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도물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코딩 프로그램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각 단계에서 제공되는 산출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서라는 것들이 주요 산출물로 산출이 되고요. 설계에서는 각각 UI 설계서, 화면 설계서, 그다음에 각각의 단위 기능 정의서 이런 것들이 산출물이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코딩 프로그래밍 완료된 프로그램 소스가 산출물이 될 거고요. 테스트 단계에서는 테스트 계획서와 테스트 결과서, 기능 테스트 결과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이런 것들이 산출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단계에서는 당연히 인도물, 즉 산출물이 될 거고요. 아래 첫 번째는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처음 착수된 단계 이후에서는 IT 프로세스에서는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인도 단계, 이렇게 전통적으로 각각의 단계가 끝나면 그 단계에서 제공한 산출물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인풋으로 받아 사용하며 또 그 단계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그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입력받아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산출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것을 워터풀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명칭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예측형 사이클과 비슷하지만 증분이라는 용어와 반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증분과 반복의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라는 아주 작은 작업 단계를 여러 개로 쪼개서 그 스프린트가 반복이 된다는 것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큰 특징입니다. 즉,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각각의 단계가 이어져서 하나의 예전 단계의 인풋이 다음 단계, 예전 단계의 아웃풋이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사용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예측형 사이클이라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 다양한 단계들이 아주 작은 단계로 쪼개져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큰 특징입니다. 뒤에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 왜 필요하며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페이지 게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게이트라는 용어는요, 마일스톤이라는 용어와 프로젝트 게이트, 스테이지 게이트, 페이지 리뷰, 페이지 게이트, 디시전 게이트, 체크포인트, 페이지 엑시트,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즉, 단계의 마지막 시점, 인도물을 전달하기 전에요, 진행 중인 단계 또는 활동을 평가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단계의 마지막 시점이 되면요, 진행 중인 활동을 재평가하고 리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페이지 리뷰, 마일스톤 시점에서 중간중간 단위 활동들을 평가하는 이유는요, 이 단계가 끝난 이후에 해당 산출물 또는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 멈추고 어떤 것을 보강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요, 이미 각 단계에서 사전에 정의한 그 각 단계의 어떤 산출물에 대한 인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사전에 정의한 인도 방법과 인도 기준과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단계별 평가한 이후에 그 인도 기준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되고요. 만일 부족한 부분이 발견하거나 위험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요, 계획을 수정하고 현 단계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물이 다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다 인도가 되었다면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도 해당 마일스톤에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당연히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확인해본 마일스톤이라는 것은요, 주로 각 단계의 끝에 마일스톤을 배치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는 산출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산출물의 고객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일스톤을 배치해서 고객과 산출물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산출물을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산출물이 잘 인도된다고 하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진도율을 체크해서 고객과 진척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제공하는 마일스톤이 요 예는 이날로 정했고요. 1단계에서 제공하는 마일스톤이 어디까지 끝내야 하냐면 뭐 사례조사 및 분석 결과를 끝내기로 했다면 이 산출물을 리뷰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1단계는 종료하게 되고 2단계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마일스톤이 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석 결과가 업계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수요 보고서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리뷰를 하여 고객과 산출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컨펌을 하게 되고요. 그 컨펌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예측형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산출물의 결과가 끝나면 3단계의 마일스톤을 이 지점으로 잡고요. 3단계 결과 산출물의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이사의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면 4단계로 진행이 되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마일스톤 최종 종료 단계에서의 마일스톤이라고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및 투자자 유치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산출물을 서로가 컨펌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즉 이 시점에서 페이지 리뷰 또는 뭐 마일스톤, 페이지 엑시트 뭐 이러한 과정 다 유사한 용어긴 한데요. 프로젝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마일스톤이라고 하고요. 시점 또는 그 프로세스, 그 리뷰하는 그 시기를 마일스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에서 단계에 따른 여러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시간과 리스크와의 관계입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리스크가 가장 높다가요. 종료 단계가 오면 리스크는 적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특징이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은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가는 과정, 즉 불확실성을 점점 없애는 과정을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나 인도물, 산출물이 구체화되고 구현됨에 따라서 위험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반면에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성공이 고객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잘 만들어서 인도해서 조직의 목표와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때 리스크를 점점 줄여주는 이런 행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기와 변경 비용과의 관계입니다. 프로젝트에서 투입되는 비용은요, 초기에는 낮게 시작을 하다가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 단계가 되면요, 점점 최종 시점에서는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변경에 대한 비용도 점점 종료 단계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과 고객의 관심입니다. 고객의 관심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높다가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착수 보고서나 아니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정의할 때는 아주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높다가 중간 단계에서는 조금씩 관심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이후에 종료 단계로 가면 갈수록 프로젝트의 고객의 관심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성과 프로젝트 시간과의 관계는 중간에는 창의력이 좀 보통으로 유지되다가 뭔가 산출물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창의력이 높아졌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는 막바지에서는 창의력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젝트의 변경 가능성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날수록 거의 좀 적어져야지 정상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하튼 이러한 요인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각 단계별 시기별로 불필요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줄여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측형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요, 제품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제품을 인도할 계획을 세우고 단계를 프로젝트 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이 이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단계별로 계획된 사항을 예측형 프로젝트에서는 실행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착수부터 계획, 요구 분석, 설계,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의 단계를 진행하는데 각 단계의 인풋이 이전 단계의 아웃풋이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측형 프로젝트일 경우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일 체계적인 계획이 초기에 수립되지 않으면 중간에 일정이 변경되거나 원가가 변경되거나 범위가 변경되게 되면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엄청나게 늘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한 단계에서 만일 그 전 단계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증가, 프로젝트 원가 또는 일정 범위의 증가 요인이 생긴다면 이 다음 단계에서도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증가되는 요인이 점점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된 범위를 완성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원가를 확정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획된 일정과 범위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변경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이 발생하면요,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다시 D의 단계로 돌아가서 그 해당 단계를 부족한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계획이 최대한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요. 각각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가 예측형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면요, 예측형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반면에 적응형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애자일 방법론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방법론과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 이 예측형과 애자일 방법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정해서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게 하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을 예측형 방법이라고 하고요. 플랜 드라이븐이겠죠.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애자일 적응형 방법론은 자원하고 시간은 한정적인 시간을 확정시켜서 주어진 자원 내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계획 주도라기보다는 가치 주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 또는 적응형 방법론은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방법론의 예측형 방법론은요, 프로젝트의 범위가 명확할 때 사용됩니다. 요구사항을 초기에 정해서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리스트와 산출물이 명확하면요, 예측형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고객과 경영진에게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일정, 자원, 비용을 통합 관리 하게 되고요. 적용되는 분야는 제조, 건설, 조선, 제약 등 전통적인 제조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IT, 연구개발 그리고 등 모든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변경 범위와 가능성이 불확실성이 클 때 사용됩니다. 예전에 없었던 신제품 등 창의적인 구현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신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에는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다가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면서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격식주의는 최소화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개발자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용 분야는 IT 쪽이나 신규 연구 개발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네, 다음은 예측형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지식 중에서 일정, 범위, 품질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만일 리스크를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이와 연계된 일정, 비용, 범위, 품질 등 제대로 실행할 수 없어서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겠죠. 이 장표에서 보여주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는 모두 계획상으로는 평탄하기를 원하고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오른쪽처럼 프로젝트에 막상 들어가면 프로젝트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어떤 곳은 땅이 꺼져서 땅이 막히게 되고요. 뭐 땅이 무너져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물을 만나서 배를 타게 오고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땅이 꺼져서 그리고 이 사다리도 꺼지게 되고 비가 오게 되는 이런 다리가 무너진 환경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즉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처를 프로젝트 수행 중에는 분명히 해야 하고요. 이 리스크를 관리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현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실무적인 경미한 실수, 세 번째는 낮은 퍼포먼스, 네 번째는 명확하지 않은 정의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범위가 불분명하고 변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는 것들, 일곱 번째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하나씩 대처 방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일반적인 예측형 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 대처 방법입니다. 리소스와 관련된 리스크는요, 프로젝트를 완료할 만큼 충분한 리소스가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인력, 시간, 기술, 예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겠죠. PM은 팀에게 리소스를 조달하고 리소스 상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할당은 프로젝트의 계획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야 하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한두 달 전에는 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소스 부족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은요, 해당 작업에 대한 리소스 할당 일정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리소스 할당 계획을 만들면 리소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백업, 리소스 백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리스크는요, 예상치 못한 팀 역할이 변경이 되거나 관리자가 변경이 되거나 팀이 적응해야 되는 새로운 환경이 이루어질 때 직원들은 실무적인 실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몰입을 방해하고 어떤 작업 플로우를 조정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타임라인들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 대한 경미한 사고는 모든 실무 리스크를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는 없지만 팀이 변경되거나 프로세스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 미팅이나 일정 예약을 한다거나 주요 일정에 대한 뭐 예약을 한다거나 어떤 팀원들 간의 상호 간의 뭐 추가적인 교육, 백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가 낮은 성과가 계속 나는 리스크입니다. 프로젝트 성과가 초기에서 예상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리스크입니다. 낮은 성과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요, 해당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촉박한 팀에서 멤버 간 커뮤니케이션은 낮은 성과를 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낮은 성과를 유발하는 리스크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낮은 성과를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계획 단계에서 잠재적 성과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즉 프로젝트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팀 멤버 간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해서 팀원들의 어떤 상태나 팀원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PM이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능력을 촉진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를 명확하게 요청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명확성이 부족하면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게 되고, 이 오류가 생기면 프로젝트 범위가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왜곡이 된다거나 마감이 불분명해진다거나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팀별로 사일로라고 하는 그 벽이 생기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가시성이 부족하고 프로젝트 마감일을 놓치게 되거나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프로젝트 방향이 변경되고 프로젝트 결과물 수준이 저하되는 아주 큰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이 부족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은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도록 계속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음 단계에 개발자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범위를 정의하고 그 해당 단계에서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된 어떤 그 내용은 프로젝트 팀원들 모두가 정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범위의 변경 리스크는 최초 프로젝트 목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할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요, 이해관계자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조건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범위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은 프로젝트 도중에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주 예측형 프로젝트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 변경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은요, 프로젝트 시작부터 프로젝트의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프로젝트의 범위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와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켜야 하고요. 시작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IT 프로세스와 신제품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종료 시의 범위가 또 구체화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비용이 되는 비용과 관련된 리스크는 프로젝트 초기에 설정한 예산을 초과할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비현실적이거나 상세하지 않은 예산 계획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각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이고, 특히 이제 비용과 관련된 검토를 할 때는 그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진행되면 각 단계에서 사용한 예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하면 프로젝트 비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과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프로젝트 일정 리스크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리스크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면요, 예산, 제출일, 성과 같은 다른 모든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다른 프로젝트를 투입하는 또는 시작하는 것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된 단계에서 과거 수행한 정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정확한 시간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은 계획 단계에서 일정 지연 요소가 혹시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요. 혹시 일정 지연 요소가 발생했을 때 비상대책을 수립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시 주기적으로 일정 지연 요인을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의 끝에서 산출물 승인이 필요한 마일스톤을 배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마일스톤에서 산출물이 인도된다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진도율을 체크해서 고객과 진척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끝에서 실시하는 마일스톤에서 해당 단계의 리스크를 리뷰를 하고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은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제품 및 범위를 정하고 제품을 인도할 계획을 세우며 단계를 진행하면서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변경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특징이고요. 프로젝트 또 리스크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일스톤으로 단계가 끝날 때 리뷰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